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동물범죄 현장 대응 실태와 문제점, 동물보호감시원 및 경찰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이혜원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동물학대와 범죄 대응 경험에 대해 지난 4월, 5월 각 시도와 경찰청의 요청에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인 만큼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이혜원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우선 이런 동물 학대에 있어서 개선을 하려면은 그 실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어느 정도 동물보호감시원이나 경찰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설문조사는 지금 국내 최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디딤돌로 하여 지금 동물 범죄 현장 대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동물보호감시원 333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이게 최초로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지도 파악이 되었고요. 우선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내용에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 어떤 보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12개월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동물보호감시원이라는 게 보직입니다. 그래서 발령제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제, 발령제여서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발령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 이게 표만 우선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 경기 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게 이제 모른 무응답.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제 동물보호 감시원으로 지냈는지를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동물보호 감시원인지가 이제 스스로 몰라서인 건지, 아니면은 발령 시기를 이제 제대로 전달 못 받아서인 건지, 그거는 차후에 어떤 추가 설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동물보호 감시원이 많지만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답한 또 비율도 인원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우선은 짧은 기간에 이 동물보호감시원의 어떤 직책, 이게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왜냐면 이 짧은 기간에 이제 어떤 동물보호 업무에 이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규모와 동물보호감시원 인원수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업무 수행 기간 동물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지 또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동물범죄 대응 경험이 없다와 모른다, 무응답이 그렇다의 거의 2배가 됩니다. 그 얘기인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동물보호 감시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전달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차후에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설문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던가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 학대가 접수가 되고 그 어떤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가능성이 또 있냐면은 이제 실제 신고가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다른 동물보호 단체로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감시원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최초의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또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응했던 동물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 여쭤보았는데요. 동물 학대가 무허가 등록 영업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근데 물론 동물 범죄 유형이 어떤 건지 모른다,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의 그 설문 그 답변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학대, 그러니까 무허가 등록 영업보다 동물 학대가 2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시면은 해당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시민 제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감시원이 실제로 이제 동물이 사육되는 곳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분들이 동물학대 정황을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독일의 지자체 내 동물 학대 동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국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이 이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현장 조사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가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와 모름 무응답을 놓고서 비교했었을 때에는 모름 무응답이 현장 조사를 했다보다 1.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현장에 나가서 그 어떤 사건을 접수하고 이제 해결하고 그런 것들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사건 대응 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한 전문가나 단체 풀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아니다. 모름 무응답이 또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담당 경력이 대부분 12개월 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12개월 사이에 어떤 동물 보호, 동물 학대, 동물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다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한 전문가나 단체풀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근데 실제 도움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현저히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로 만약에 이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디에 요청을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수의사, 변호사, 동물보호 단체가 이제 일부 답변을 주셨는데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사실 지금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이제 주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문가나 단체 기관이 이제 수의사, 변호사, 동물보호단체가 일부 답변했지만 사실 대부분이 모름, 무응답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이제 동물보호감시원들도 굉장히 난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의 격리를 조치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 경험한 적이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총 답변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관식 답변에서는 그러니까 동물 학대 기준이 모호하고 수사기관과의 어떤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비협조 그리고 대응 과정의 매뉴얼 부재, 법 적용 기준 모호 등의 다양한 주관식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시원분들이 격리 조치를 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격리 조치된 동물은 추후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었느냐라는 답변에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격리 조치 이후에 반환된 경우가 33.3%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실제 격리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모른 무응답이 85%일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격리 조치가 처음에 이루어졌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감시원 분들이 이제 이건 확실하게 동물 학대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격리 조치 취했지만 그 어떤 법적인 부재라던가 그런 거 인해서 다시 그 학대자에게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동물의 격리 조치 경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서는 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격리 대상으로 의심되지만 규정이 모호해서 보호 공간이 없어서 소유자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뭐 이런 답변도 있었지만 여전히 모름 무응답이 그 80%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동물 학대 상황에서 계속 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가 이 설문조사에서 계속 이제 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제 그 경찰에 고발하거나 주의 및 계도 조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모름 무응답이 과반수에서 실제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동물보호 감시원분들도 이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업무를 뭐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점들을 다 인정을 하시고 그러고 이 적극적으로 주관식 답변을 응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동물보호 감시원들이 해주신 답변을 지금 정리해서 여기에 써 넣었는데요. 우선 전담 인원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 비협조가 있다고 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법 적용 기준 모호, 이것도 굉장히 많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전 방지 및 사후 범죄 행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주셨고요.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또는 무혐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문 및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없어 해결이 어려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답을 주셨고요. 민원 신고 직후 현장 방문 등의 어려운 업무 여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직이다 보니까 다른 타 업무들도 많아서 이제 나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와 판례, 참고 사례가 부족하다라고 답을 해주셨고, 즉시 현장 적발의 어려움, 아무래도 동물이 직접 내가 이런 학대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지 못한다 보니까 그 발생 이후에 어떤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동물 학대 대응 매뉴얼의 부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어떤 프로세스 이거가 현재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전담 공무원이 부재하는 것도,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던가 그러니까 동물 학대, 동물 보호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꾸준히 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 업무로 인해서 사건에 집중하여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동물 소유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제 설득, 이해시키기가 또 그것도 굉장히 한계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보호 감시원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어떤 주간 설문에 또 애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는데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인력,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제일 많이 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와 경찰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답을 많이 해주셨고, 그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동물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사례집 공유가 필요하다 또 답을 해주셨고,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에 학대에 관한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명확한 근거 규정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학대 동물보호 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대응 사례지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동물 학대, 동물 보호와 관련된 업무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정의되어 처벌상 한계가 있으므로 민법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동물보호감시원, 이 답을 주신 동물보호감시원이 어느 분이신지 굉장히 정말 관심이 많으신 동물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대로 인한 보호 동물의 사후 조치도 절실하다라고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답으로는 이제 특별사법 경찰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이고요. 이제 그 다음은 경찰관 대상의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부서는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였고요. 조사 대상은 전 경찰관 총 12만 8,364명 중에 3,235명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이메일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신뢰 수준은 높은 편이며, 조사 기간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은 외상을 동반하지 않고 동물을 가볍게 때리는 행위가 동물 학대이냐? 라고 할 때, 판단하기 어렵다가 제일 많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강하게 때리는 행위에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다. 동물 학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90%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좀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때리는 행위, 강하게 때리는 행위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혹서나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동물을 받치하는 행위가 학대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학대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이 이제 80%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보호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먹이나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행위도 동물보호법에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이거는 동물 학대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사건은 어떤 경로로 접수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에는 이제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민과 시민단체 신고 제보가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관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동물 학대를 직접 보기라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이제 출동한 이후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가 이제 또 이제 90%가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직접 만지는 거는 이제 11%,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찰관이 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이제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건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어떤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관과 이제 협조를 했느냐라는 것에 이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이제 보시면은 6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경찰관과 동물보호감시관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자체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반면에 비교해 보시면은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의 도움은 필요하다. 가 이제 67.6%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앞으로 어떤 동물보호감시원이 이제 어떤 전문성을 좀 갖게 되시면은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협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파악이 됩니다. 담당했던 동물학대 사건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응답수가 동물이 죽는 상황, 그리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말 심각한 동물 학대의 경우가 이제 주로 그 접수가 되고, 그 외에 어떤 뭐 방치, 음식, 뭐 물을 제공하지 않은 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는 이제 낮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어렵다고 느끼신,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 약간 어려웠다가 이제 그 7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생태학 습성을 모르고 동물보호법이 생소하고 동물법을 부실하고, 그리고 증거 수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답변은 사실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그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그 협력, 이런 것들이 현재 부재한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찰 조력에 있어서 전문가 또는 전문가 기관 풀이 확보되어 있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90% 이상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신 거는 이제 72%로 여전히 이제 어떤 전문가 기관의 어떤 그 차후에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에 이제 그 동물학대 상태만 관찰하는 경우가 27%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18%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동물 학대가 의심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이제 그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가 38.9%이지만 그것보다도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거는 신고된 혹은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더 중요해서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어떤 동물의 위상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 분들의 설문조사와 이제 그 동물보호감시원 분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굉장히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은 동물보호감시원은 이제 그 보직으로 단기간 순환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얻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학대 접수 이후에 어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음으로써 동물보호감시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업무 처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모두 법의 부재나 모호성을 언급하면서 처벌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적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어떤 그 의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갖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물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대 전담 지자체 부서나 동물보호감시원과 이제 경찰의 협력 체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님께서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한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를 비교 검토하는 건데요. 대단히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비교를 통해서 동일한 결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물학대와 아동학대는 유사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에 기반해서 각각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동물학대의 경우에 아직도 제대로 된 대응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 체계를 먼저 검토해 보면서 이후에 동물학대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학대와 아동학대는 유사점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동학대는 동법 2조에서 따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라 함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에도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 5가지 선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라는 개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동복지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보호 기본원칙은 단순하게 선언적 문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개념은 이렇고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례법과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는 아동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처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정의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동물이 기준이 아닙니다. 동물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고 불필요해야 되고 피할 수 없어야 되고 등등이 있어야 동물학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동물학대 범죄 행위는 14개 행위가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야생생물보호법상에는 8개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은 가장 큰 건 발견이 어렵습니다. 은밀한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합니다. 게다가 이제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학대 당한 존재로서의 동물이 자기 진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경찰관들이나 동물보호 감시원들께서 뭐 동물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거죠.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을 진술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도 발견하기가 힘들지만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발견되더라도 처벌되거나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폭력 사건이나 데이트폭력 사건 등에서 동물학대가 병행되어지거나 선행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죽인다든지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범죄가 관련 판례상, 판결문상에 예를 들어서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앙심을 품고 반려견을 집어던져 죽게 하는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도 어렵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나 인간에 대한 학대와 병행되면 동물학대 사건은 대단히 가벼운 것 혹은 지나쳐도 되는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도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기 진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고 오늘 토론회 주최해 주신 이은주 의원실에서 작년에 조사 발표해 주신 내용들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동물학대 사건 3,398건 중에서 51.2% 절반 이상이 불기소됐습니다. 불기소의 주요 이유는 증거 확보가 안 돼서 증거 불충분인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학대 사건이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통해서 해당 동물이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지 혹은 불안 증상을 표출하는지 등등을 구체적인 판단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심지어 범죄가 벌어진 상황에서조차 기소조차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동학대 사건과 동물학대 사건 모두 학대와 훈육과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뭐 자기 자식 혹은 내 반려동물 잘못한 거를 깨닫게 하거나 혹은 바로 잡으려고 훈육 과정에서 일부 폭력을 사용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들이 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법상 징계조치 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에서는 어린 아동 혹은 동물에 대해서 그 정도의 행위는 하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고통이 무감각해지는 경우입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는 쟤를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자기 변명을 하면서 상대방이 대상이 된 동물이나 아동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동영상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웬 사람이 그 반려견을 목줄을 잡아가지고 거의 1m 이상 들어 올린 다음에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분 만나봤는데 주변 분들 말도 그렇고 그분 자신도 그렇고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 동물 이렇게 좋아하는데 걔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얘가 자꾸 남의 밭에 가서 말썽을 피워서 가르치려고 그랬다. 이게 무슨 학대냐. 이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대 대상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생활 능력, 생존 능력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피학대 대상들, 학대당한 사람이나 아동이나 동물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유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게 된 건데요. 학대 감시 체계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6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이 기관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던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의 역할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책임지는 것으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 신고 의무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신고 의무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발굴 시스템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구축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이 늦은 것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개통해서 학교에 장기간 결석했는지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등등을 토대로 해서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올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 발생 시 조사도 아까 이제 이혜원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기관 간 협력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이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해서 현장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출동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동학대 범죄 행위를 제재한다든지 격리한다든지 피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다든지 등의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만을, 이러한 보호 조치는 피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아동까지를 포함해서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긴급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일정 정도의 이러저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달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체계는 대단히 아직까지 허술합니다. 예방 단계로서 동물보호와 관련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도 동물 학대 예방이라든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어 있지 않고 있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제로서는 민간 단체들에서 행하고 있는 동물보호 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펫숍 같은 데에서 동물을 분양 시에 산림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는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동물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건 제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동물 관련 업체들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사업장 의무 교육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견 단계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시민 제보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무책임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보호 감시원이 각 지자체 평균 1.68명밖에 안 되는데, 이 동물보호 감시원이 해야 할 업무는 정말로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2017년도에 동물보호 경찰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관련한 직무 규정이 작년에서야 제정되었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가 파악하기로 경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관련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런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아무런 가능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농식부에서 동물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야겠다고 선언하고 2023년도에 기관을 설립할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이 기관의 역할이 예를 들어 위험한 개를 판정한다든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운영한다든지 등등, 동물학대 사건 대응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른 여타의 업무들을 다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물학대 대응 혹은 동물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아까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경찰만 출동하거나 혹은 동물보호 감시원만 출동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 쪽으로 제보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하소연하시는 거는, 지자체에 전화하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고 경찰에 전화하면 지자체에 연락하라고 하고 계속 핑퐁을 치고 있다. 어디에 도대체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동학대 범죄처럼
경찰과 지자체의 담당자가 동시에 같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느 쪽에 신고하든 같이 대응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이 같이 출동하고 사건을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사실상 경찰관 분들의 경우에 동물복지나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하니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출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공무원 단독으로 출동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동행 출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찰에서는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개별 코드를 부여하는 등 동물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서 향후에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학대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데요. 동물학대의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명시는 되어 있는데 언제 격리를 할 수 있을지 혹은 격리조치 대상인지 아닌지 이 판단 범위도 굉장히 협소하고 특히 문제인 것은 반려동물이 여러 마리인데 학대당한 동물만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려견 3마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학대당한 동물은 1마리뿐이다. 그러면 나머지 2마리는 학대자와 함께 계속 생활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긴급격리를 했는데 72시간이 지나서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동학대 사건 대응과 마찬가지로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사후 관리, 학대 행위자나 학대 사건 발생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면서 더 이상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말도 빠르고 내용을 좀 건성건성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회원 소장님과 헌일 국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1부를 마치고요. 잠깐 자리 정돈한 다음에 서울대 천명성 교수님 진행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토론은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천명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또 조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그 발제자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동물학대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연구자들도 사실은 좀 눈 감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는 해요.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모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론해 주시러 이렇게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드러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는 아동학대하고 동물학대가 연계되어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체계에서 이제 저희가 동물학대 대응 방안을 좀 같이 좀 연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제도들을 좀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혁 국장님께서 해주신 얘기들을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이제 이런 저희 전문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신고를 하시는 분의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저희의 어떤 법적인, 그다음에 제도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먼저 짚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주연 변호사님 먼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변의 한주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읽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원인 그리고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제 과정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원인들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대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게 학대 행위 자체가 은밀하고 타인에 의한 조치가 쉽지 않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격리 조치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3자가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하였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습니다. 훈육이나 나만의 사육 방식이라는 빌미하에 동물학대를 행하고 그리고 설사 이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경찰에 신고하면 지자체로 연락하라, 지자체에 신고하면 경찰로 연락하라 하는 것처럼 신고 기간이 좀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서도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이거를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일단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제3자가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했을 때 좀 마음 놓고 신고를 해서 그 동물학대 행위가 발견되고 조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2페이지로 가시면요. 첫 번째로 보완되어야 될 건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피학대 동물 격리 제도를 현실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3자가 소유자가 있는 동물을 학대로 신고를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는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동물학대 신고를 했을 때 첫 번째, 동물은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구조될 것이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 신고자가 좀 마음 놓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동물이 그대로 그 학대자와 같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안갚음을 더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걱정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 소유자가 합당한 형사처벌이나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게 좀 담보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될 거다. 내가 신고를 함으로써 동물학대자라는 게 밝혀져서 앞으로는 동물을 학대할 수 없는 그런 동물 양육이 불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현재는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은 신고했을 때 동물이 분리될 것이다, 소유자로부터. 이 부분이 좀 가장 먼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동물이 여전히 소유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면 그 신고자들이 큰 무력감을 느낄 거고, 이건 향후에 동물학대 신고를 아마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 제14조는 일단 지자체가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 동물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왜 실제적으로는 격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시면, 이 조항을 지금 살펴보시면 1항 3호를 보시면 됩니다. 43페이지 제일 위쪽인데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임을 인지하는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이 적정하게 치료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항은 크게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적정하게 치료 보호 받을 수 없는 때에만 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한 거는, 학대를 한 그 소유자가 내가 치료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지자체 측에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항변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판단의 여지를 지자체 측에 남겨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특성상 지자체는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는 좀 어려운 기관입니다. 판단을 했을 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이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자라는 막강한 지위에서 굉장히 강력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자체는 피학대 동물의 편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문이 이런 상태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격리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물보호법 제14조의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일 때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이면 그냥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측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은 아까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동물단체나 수의사 등과 같은 민간 전문인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개정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소유자가 이후에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근거들을 좀 이 조항에 정확히 마련을 해두고, 그리고 또 한혁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그 학대를 당한 동물 외에 나머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함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개정이 함께 제14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학대 업무 전담 기간이 일단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신고를 지금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지금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을 때 여러 기관에 지금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업무 전담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법조항 중에서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이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계속 그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관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정책 쪽 얘기를 할 때 따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려운 그 신고 경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시민분을 모셨는데요. 성함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이수진 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있으셨던 일들을 통해서 이 학대 신고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거주 중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마을 유기견을 동물자유연대 구조활동가님들께서 구조를 해주셨는데, 유기견을 구조하게 된 계기와 구조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8일경 발생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유기견에게 사료를 챙겨주고 이제 잘 먹는지 확인차 집 내부 CCTV를 확인하던 중 그 유기견이 건너편 밭 주인분에게 이제 돌을 맞고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마을 어린이들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상해를 입힌 목적으로 돌을 던지셨고, 처음에 던진 돌이 빗나가자 또다시 돌을 주고 계시던 중에 제가 밖으로 나가 제지하였습니다. 유기견에게 왜 돌을 던지시냐 여쭈어보니 본인 밭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마을 환경 특성상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 족제비 등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유기견이 밭을 엉망으로 해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돌을 던지시는 건 동물 학대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니, 당신 개도 아닌데 왜 난리냐, 잡아서 보신탕집에 데려다 주던지 할 테니까 신경을 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해서 제가 키울 테니 며칠 시간을 주시라고 양해를 부탁드렸으나 밭주인분께서는 이틀날이 지난 5월 21일 119 신고해서 유기견을 잡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구조대원분께서 출동하셔서 포획이 힘들다고 이제 그분께 알려드렸고, 마을 이모님들께서 이제 구조해서 키울 사람이 있으니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가 혼자서 구조를 여러 번 시도를 하였지만 이게 유기견 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구조가 쉽지 않아서 5월 22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게시판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보를 하게 된 거는 제가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게 구조를 다행히 쉽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분 협조를 부탁해서 이제 구조를 하게 되었는데, 구조하기 전 이제 그분이 같이 계시는 게시판에 이제 양해를 구한다는 글도 남겼었는데, 구조하기 하루 전에 이제 그분들께서 누렁하면서 밭으로 또 유인을 하시는 거를 제가 또 CC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집으로 바로 갔고, 도착해서 음식으로 왜 밭으로 유인하시냐, 음식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니 다짜고짜 또 당신 개도 아닌데 왜 난리냐, 정신이 이상한 여자니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마주하여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하시려고 해서 저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파출소에서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 출동하신 경찰관 한 분이 개인 소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동물학대건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니 폭언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유기견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 현재 상황만 마무리하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날도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학대 관련으로 국민식문고에 접수를 하였고, 이제 그날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동영상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유기견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동물자유연대에 바로 이제 신고를 드린 거는 처음에 제가 그 전에 개장수 트럭 관련해서 이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니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안내하였으며, 거기로 전화를 하니까 또 해당 관할 지자체로 연결을 해라고 해서 제가 3번 만에 연결해서 이제 개장수 트럭 관련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처음 이제 해당 이제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니 법에 위반되는 상황인지 찾아보고 이제 다음날 오전 중에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또 국민식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제가 24일 날 또 그분께 전화가 와서 이제 한 달이 본인도 계속 일하다 보니 이제 이달이 넘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 접수를 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았고, 그 민원 접수해서 연락 주신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민원 접수한 거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7일 날 이제 그 해당 지자체에서 답변을 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받은 것도 없었고 일단 답변을 완료했다는 문자만 받았고, 죄송합니다. 일단 한 달이 지나서 국민식문고에 불편사항을 접수해서야 그때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신고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동물보호법 자체가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은 것 같아 보였고,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동물이라서 개장수 트럭이니까 알고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관할 파출소, 지자체 담당 부서팀 분들께 좀 많이 실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하다 보니 또 계속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고요. 일단 우리나라 희대 살인자들이 공통점 가운데 사람을 살인하기 전에 동물을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다는 내용을 저는 우연하게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동물 학대는 곧 아동 학대, 살인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동물의 살해 또는 상해를 입혔을 때만 동물 학대를 처벌이 적용되지 않고 학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하셨고 이제 우리 경험상에서 신고하고 또 이제 욕설을 들으시고 이런 많은 그 감정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동물학대를 신고하시는 분들 자체가 혹시라도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그 동물들한테 더 큰 학대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적 약자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가 동물에서 이제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사례를 좀 잘 보여주신 거라서 참 법적으로 이렇게 탁탁 집어서 어떤 지점들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매우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정리하면서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또 대책이 필요한지는 변호사님께 또 여쭙기로 하고요. 일단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이제 이렇게 그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사를 대상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 그 김승현 관장님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순영 경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토론자로 이 자리에 자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이은주 의원님과 조희경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의 그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현황하고 올 초 개정한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에 관한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앞으로 경찰이 추진해 나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경찰 수사 현황입니다. 경찰이 취급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거 건수와 마찬가지로 인원도 거기에 상응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작년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계속 증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이 개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내용에 관한 문의를 해주신 게 많았는데요. 일단은 수사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개를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변호사회라든지 동물자유연대라든지 이런 기관과 단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굉장히 잘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련된 이 해설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되어 있던 책자 이름은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보호법에도 보시면은 동물학대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이 그러니까 동물이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범죄들이 있고,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야생생물법, 동물원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기타 여러 그 동물이 피해자인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섭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거기에 관한 벌칙을 다뤄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인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동물대상범죄 전반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개정 법령이라든가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던 내용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동물자유연대에서 그동안 취급했던 여러 가지 그 하급심
판결들이 정리가 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원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은 모호한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법률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할 수 있는 주체에게 굉장히 많은 재량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법률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성 요건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동물자유연대에서 그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축적된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기초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칙 해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4개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모든 이 동물 관련 법령에 관통하고 있는 기본 개념을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있는 벌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는 기본이고요. 포획, 판매, 유기, 그 다음에 사진, 영상물의 인터넷 게재 등 다양한 벌칙 규설에 대해서 다뤄졌던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장에서는 기타 관계 법률에 대한 벌칙 해설을 하고 있는데 뭐 야생생물법이라든지 수의사법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동물이 대상이 되는 그 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설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는 대응 요령을 기재를 해놨는데 112 신고 접수자부터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그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초동 조치 요령이라든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소관 부서와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사건화가 되었을 때 수사 실무자를 위한 뭐 동물 사체 부검 의뢰라든가 그 다음에 수사함에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전부 해설을 다뤘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유관기관 간의 공조입니다. 경찰은 그 법률상 벌칙 조항을 근거로 동물 학대 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칙 조항은 동물 보호에 관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동물보호법 등에 규정된 구조, 보호, 출입, 검사 등 적절한 행정 권한의 발동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범죄 수사는 사후적, 진압적인 작용으로서 동물 대상 범죄자의 검거나 처벌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동물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입니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뭐 엄정한 사법 처리와 함께 수사관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독자적인 양형 기준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봤고 이번에 올해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8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4월경에 각 기관별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라든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입장들을 포함을 시켜서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6월 초에 이제 양형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과제는 이제 제외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게 다른 여기 자리하신 분들도 뜻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먼저 수사 지도 지휘의 강화입니다. 범행의 반복성이라든가 잔혹성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경찰관서에서 면밀히 수사 지도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내부 교육입니다. 앞서 이제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지속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협력입니다. 동물대상범죄 근절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개선하시는 방향들이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점은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 부서죠. 사무관님의 양성철 사무관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도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동물 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양성철입니다. 먼저 우리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주최해 주신 이은주 의원님과 우리 조희경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오늘 그 발제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실 극명하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을 동물을 같이 기르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동물은 그냥 나의 소유물이고 막대하고 심지어는 동물을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민 인식이 워낙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뭐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어떤 이런 국민 인식에 대해서 저희 농림부는 담당 주무부서로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있었지만 그 동물학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벌은 아까 우리 조영경 대표님이 맨 처음에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저희들이 뭐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중간 이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범위도 저희들이 뭐 그동안 계속해서 그 학대를 해서 뭐 물론 그 판단의 모호함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동물 학대의 범위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확대를 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순영 경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양형에 있어서 최근에 3년 동안에 그 실제 징역형이 그 선고된 게 4건입니다. 대부분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처벌이 되다 보니까 처벌이 너무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그 선고가 너무 낮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양형 기준 마련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특히 우리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사후체계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크게 그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여전히 개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법을 마련 중에 있는데 아직 그 확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 방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육 금지 처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그리고 수강 명령 교육 명령이죠. 요거를 유죄 판결을 하면서 같이 병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이 법무부 의견이나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좀 정해야 된다고 해서 한 5년 정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일단은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제한 얘기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 계속 나왔는데 왜 사육금지냐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민법 체계상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동물은 물건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사회적 인식 수준도 좀 아직은 저희가 소유권 제한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제한과 거의 효력은 같지만 실제로 소유권 분쟁에서 조금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육금지 처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명령을 하면 우리가 유죄 판결을 하면서 200시간 이내에서 저희들이 수학 명령을 교육 이수 명령을 같이 병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죄 판결과 관계없이 사실 유죄 판결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간이 사실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피학대 동물은 사실은 유죄 법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학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나 검사가 어떤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사육금지 가처분을 일단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사육금지 가처분은 사실 이제 어떤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육금지 가처분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피학대 동물이 학대자로부터 이렇게 격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계속 오늘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구조보호 됐을 때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이제 보호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사가 10일을 진단을 했으면 10일이 지나서 이제 치료가 다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간과 참 그리고 저기가 있죠. 우리가 보호 비용을 또 이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보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소유권을 지자체가 확보를 해서 영구히 피학대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학대자들이 보면은 약간 좀 집착하고 뭐 그런 좀 경향, 아까 사랑해서 뭐 학대했다라고 하지만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안에 동물 학대자가 돈만 내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학대가 발생이 됐고 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사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육 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사육 계획대로 잘 사육을 하고 있는지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육금지 처분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사육금지 처분이 내려지면 실제로 동물과 피학대 동물과 학대자가 격리되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제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이제 개정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동물보호감시원의 평균 기간이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1년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동물보호 업무가 너무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도 사실은 저희 농림부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고, 민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뭐 거의 항상 매년 저희들이 1,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지자체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은 민원과 그리고 사실은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이 동물 보호 관련 업무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학대뿐만 아니라 개물림 사고, 동물 보호 문제, 그리고 뭐 길고양이 보호 문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이것을 처리하는 실제 인원은 시군구당 실제로 평균 인원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1.1명이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130명 정도 이제 증원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요. 실제로 일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하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또 이제 부여하고 하지만, 좀 현장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 협의를 해서 인력들이 이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단체라든가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프로그램, 아까 교육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동물 보호법에도 이제 사실은 의무 교육을 사실은 이제 넣을까도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받아라.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소유하기 전에 의무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무 교육은 아니고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선언적으로 이제 넣을 계획이고요. 다만 그런 어떤 우리 그 반려인들이라든가 비반려인들, 특히 이제 그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 이 학생 때 이제 사실은 동물을 어떻게 대해서 어떤 인식을 심어주느냐, 또 동물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계획 21년 25년도 계획에 동물학대도 사실은 이제 동물보호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거고요. 전담기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초에라도 저희들이 이제 전담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아까 우리 동물보호 업무가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물학대만 전담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개물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도 사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넣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그 전담 기관을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전담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동보호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각 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중앙에 전담기관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인력을 좀 늘려서 조직을 늘려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계속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매뉴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매뉴얼에 다양한 그 사례를 좀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아까도 설문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현장에 이렇게 많이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례가 많지 않아서 우리 이제 경찰청에 좀 협조를 받아서 사례들 좀 많이 좀 풍부하게 넣고 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매뉴얼을 저희들이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구당 1.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그 1.1명도 실제로는 뭐 12개월 이내에 다 이제 뭐 바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과 우리가 같이 함께 동물보호를 같이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대적인 관계로 막 싸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걸 중재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데 특히 우리 쪽 일이 보면 단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서로 뭐 적대시하고 그래서 막 서로 다투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이제 같이 고생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좀 현장에서 불협화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동물 보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의 분들이고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물 학대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동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문제를 처벌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틀이 따지게 되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해야 될 건 처벌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부주의하다든가 해서 일어나는 의도적이지 않은 학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도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 이해 대상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그 동물 학대 대응 체계라는 걸 가지고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이 국회에 이제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은주 의원님께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방향성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슴 아팠죠. 이게 보려고 하면 더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학대는 저는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쭉 봐도 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모든 주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물학대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주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그 경찰청의 우리 김순영 경감님은 대단히 이제 많이 감사합니다. 작년에 국감 이후에 또 이렇게 동물자유연대에서 제시한 각종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한 그 개선안을 이제 내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양성철 사무관님도 이제 많이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특히 좀 전에 이제 민원 제기의 대상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저희 모두 다 시민들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제가 또 행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법을 바꾼다는 거는 뭐 상당히 많이 시간도 소요되고 그게 바뀔 때까지 계속 우리 동물이 학대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지자체의 뭐 예산 지원이든 또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이든 법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거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토론회 같은 게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다 안전하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오늘 자리가 소중한 이제 그 첫 출발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점검하고 개선이 얼만큼 됐는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자리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안타까웠던 게 그 양형위원회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게 이게 6월 달에 그 제외됐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좀 확인했는데 이건 좀 끝까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사례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동자위원회에서 좀 모아두신 사례들이 계속 도움이 됐었고, 또 이제 그 노력하고 계시는 이제 학대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계나 아니면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 일들을 미리 해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희경 대표님 이제 저희 오늘 토론의 결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토론을 지켜보면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주로 현장 중심으로 그 폭로 그러면서 사회적 그 경각심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그동안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현장의 폭로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인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확대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계속 가는 이제 걸음 가운데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국회와 그 다음에 정부 기관과 또 시민과 또 법조계 그리고 학계 이렇게 같이 논의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정말 그냥 전에는 좀 피상적으로 얘기하거나 해외 자료만 이용하거나 인용하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 우리의 자료화가 되고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우리가 그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이제 형식과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발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짜 그 동물이 더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자꾸 몰리지 않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결실이 이제 앞으로 맺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면서 우리 현장에서 있던 수많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현장에서 있는 동물의 그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다 보면 결실은 좀 맺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호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해도 도대체 바뀌는 건 없어라는 그런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처럼 이렇게 오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탐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아마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또 굉장히 좀 참담한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 방치되는 게 아니라 개선은 되고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서 현장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께 좀 전하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전담기관 같은 게 생기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전문성들이 모든 조직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도 수의 법의학 때문에 연구하고 계시는 조직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도 매뉴얼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전문성들을 좀 쌓아서 계속 사례들을 발굴하면서 연구해 나가느냐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부분만 되는 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은 다 돼가긴 하지만 좀 열어놓고 토론자분들한테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토론자 서로 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사실 경찰청에도 여청과 같은 경우 기피 부서잖아요.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좀 전 그 지자체 동물학대 지도 단속 및 동물보호 복지 전담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이 부서도 계속 이제 서로 기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인사혁신처한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인사 가점을 좀 주는 방법을 좀 추진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 토론해주신 시민분께서 경험하신 것 같은 내용을 신고를 해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관 분들께서 좀 동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심각하게 죽어 있거나 사체가 있거나 이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동물학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법에 다 동물학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주장했던 뭐 밭을 해야 하는 동물을 뭐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강하게 이건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니 이 사람에 대한 계도를 요청한다고 좀 밀고 나가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항상 시민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CCTV를 설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는 정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례로 뭐 사체까지 다 나온 사안이고 가해자가 본인이 독극물을 먹여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안에서까지도 기소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일선에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강하게 나가도 법적인 어떤 지금 근거는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가셔도 됐고 너무 용감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집 CCTV가 있는데 그게 방향이 조금 그쪽 분 밭으로 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물 학대 관련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시키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이거죠. 그거를 CCTV로 가지고 이제 걸고 넘으시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다. 자기 집을 향하고 있어서 불법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비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좀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더 이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거고요. 오늘 이제 토론해주신 분들 더 혹시 답변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동물 학대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인사상 뭐 불이익이 없도록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이익이 아니라 예. 인사 가점. 예. 일단은 제가 인사부서에 있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사상 가점은 되게 엄격하게 뭐 예를 들어서 도서에 근무한다든가 이럴 때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정도의 가점은 저희가 부여하기는 이제 인사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고가 되고 있는 여러 동물 학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 진행 경과라든가 과정을 점검을 하면서 표창이라든지 다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토론자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신 사건을 가지고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나 결과나 어차피 또 종료가 되면은 어떤 처분 이유서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성철 사무관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올해 초에 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개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그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지금 현재 보고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된다면 지금 이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것들 중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한 단계 약해진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원한대로 갈 수 있는지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저희 격리 조치 부분에서 지금 그 사육 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고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좀 반환 금지가 되고 되게 예외적인 이 케이스들에서 이 사람이 본인이 잘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개정이 혹시 좀 고려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유권 제한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또 연구 영역도 지금 이제 법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물론 물건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선언이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실제로 법을 전공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 뭐 이제 우리 법사위라든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농해수위 있지만 이제 법사위를 이제 통과를 해야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는 건데, 과연 우리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법사위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이 소유권,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인정이 될 것이냐. 여전히 우리가 동물이 소외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이 저희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다들 사실은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소유권 제한으로 넣었어요. 소유권 제한을 넣었습니다. 초안에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법들이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사유권 제한도 상당히 사실은 소유권 제한과 사실은 별다르지 사실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소유권 제한 기간에 사육 제한 기간에 사육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또 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재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법의 수용성 면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 제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육금지 처분처럼 조금 더 이렇게 불러서 갈 것이냐, 요거는 뭐 계속해서 저희들은 열려 있고, 만약에 분위기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유권 제한까지도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동물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다음 우리 그러니까 동물 보호한 우리가 구조 보호한 동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반환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동물 학대로 우리는 판단이 되지만,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될 수밖에 없거든요. 소유자 또한. 그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저희 현재 우리 수준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사실은 해외 사례도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사육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사육계획서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논의가 된 것들을 또 각각의 영역에서 노력하면서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고생하셨고요. 더 긴 얘기들은 앞으로 또 차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